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학회 실천분과 세션 약간 사정이 있어서 딜레이 되었는데요. 예, 먼저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최명민입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의 제목은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성 탐색, 관계성을 중심으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학회의 주요 주제가 사회복지의 사회성을 다시 묻다이고, 또 이것을 저희 실천 세션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성을 다시 묻다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이 다시 묻다라는 이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 사회성이나 관계성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잘 아는 기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악 연주에 있어서도 난해한 현대 음악보다 모차르트나 또는 베토벤 같은 클래식한 음악을 연주하는 게 연주자로서는 더 부담이 된다고 하던데요. 저 역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질문하는 이 과업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해서 이 발표를 맡게 됐을까 후회도 참 많이 했는데요. 이게 정말 제가 스스로 내가 이거를 정말 꼭 해야겠다,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발표를 맡았다기보다는 이 발표를 의뢰해 주신 학회 관계자분들과의 관계, 또 그 관계 속에 놓인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저를 좀 붙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지금 이 학회의 맥락에 지금 서 있지만, 사실은 또 이 학회라는 장은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끝나게 될 것이고요. 저는 또 다른 관계의 맥락 속에서 엄마로서 뭐 또 다른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가 이 관계론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그 어떤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나라는 존재는 참 이게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관계의 맥락 속에 놓여 있는 관계론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삶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통제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삶을 지향하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 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 행복할 때도 관계 때문에 행복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계를 지켜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객관적이고 객체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단일한 존재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론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관계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겪게 되는 일정한 혼란과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현대사회와 같이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파고가 높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관계가 주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고 어떤 자기 자신을 독자적인 실체, 고정적인 실체로 상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대의 인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선언했던 데카르트의 코기토처럼 인간은 어떤 면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독자적인 존재로 형상화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독자적 인간이라는 원자론적인 인간관, 또 고정불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실체론적 인간관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아심리학으로 표상되어 왔습니다. 이 자아심리학은
그 독자적 인간 안에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인간의 본성, 또 신체적 특성, 지능, 성격, 재능과 같이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정체성을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도 이러한 특성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자아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아 심리학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기저를 이루어 왔고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욕구 중심, 문제 중심, 역량 중심, 인권 중심으로 발전해 오는 이 여러 전개의 맥락 속에서도 항상 그 중심에는 독립할 수 있는 개인이 상정되어 왔고 그런 스스로 설 수 있는 개인을 추구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사회복지만의 지향점은 아니었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자유로운 인간의 해방을 과연 가지고 왔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욕구가 충족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역량이 강화되고 인권이 향상된 개인이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남에게 군림하고 반사회적인 인격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많은 억압, 배제, 혐오, 고립과 같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은 인정과 환대와 호혜와 보살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압, 배제, 혐오와 같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당면하는 문제도 또 인정, 환대, 호혜, 보살핌과 같은 대안도 그 핵심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독립적인 개인을 지향해 왔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도 그것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그 대안도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바로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는 독자적인 개인들이 상정되고 그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에너지의 흐름과 같은 후차적인 요인으로 설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자아가 있는 개인이라면 관계는 저절로 잘 맺어질 수 있는 것 정도로 배경적으로 인식해 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자론적이고 실체론적인 관점은 인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기능적인 사회론인 생태체계론으로 이제 정립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는 서로 다른 체계로서 상호작용하는 구도로 설정되어 왔고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이원화된 궤도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대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갖는 문제는 그렇다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을 저희가 할 경우에는 어떤 그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할 때 그 사회성의 측면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천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일상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상당히 대상적인 측면에서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모호함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인 대 사회의 이분화된 구도를 극복하면서도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 사회적 실천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개념적 틀, 관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객관적 실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할 때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원자론적이고 실체론적인 사유는 일정한 부분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사회학에서는 기든스나 브루드웨나 울리히백과 같은 걸출한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성찰적 사회론이 제기되어 왔고, 또 이런 원자론적인 자아 중심의 인간관을 비판하면서 무의식에 작용하는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비판 심리학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동양에서는 이미 서구와 완전히 다르게 이 모든 개체들의 상호 작용하고 또 그 통합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노장 사상을 중심으로 한 상관대대론의 세계관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자료집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사상의 근거에 볼 때 기존의 이런 그 세계관과는 다른 변증법적이고 대대론적인 관계론적 관점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론에 의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조망할 때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일단 관계 중심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적 배경이 원자론적이고 실체론적인 이런 그 개체를 상정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인간과 사회의 이중론이라는 그런 이론적 배경을 갖고 왔다면 관계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은 방금 말씀드린 성찰적인 또 재기적 이런 관계에 기초한 인간사회 통합론의 이론적 배경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 실천의 주 요소를 구성하는 인간관과 실천과 현장과 관계는 각각 어떻게 다르게 조망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가지씩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관입니다. 기존의 인간관은 독립된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존재하고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을 상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론적 존재로서 인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인간은 어떤 공간과 시간적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와 인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마치 태극 모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상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구성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내면의 어떤 자아에 국한되지 않고요. 어떤 사회적 관계에 놓이느냐, 또 그 사회적 관계에 내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도 인간의 내면의 자아기능 강화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맥락과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있는지, 또 그런 관계를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두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의 초점입니다. 기존에는 인간의 변화, 사회의 변화와 같은 대상이 초점이었다면 관계 중심 실천은 말 그대로 실천의 전면에 관계를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찰적 주체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사회적 사유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론적 사유와 성찰론적 인식에 기초한 사회복지 실천이라면 비판적 사회론에 근거한 사회정의 실천과 비판적 실천이 주변적인 지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중심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관계의 변화가 없는 개인 단위의 변화나 성취는 정말 유의미한 의미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파워먼트 이론가를 대표하는 아담스는 임파워먼트의 핵심은 결국에 관계의 변화에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관계를 전면에 두고 이제까지 흩어져 있던 관계의 변화를 위한 실천의 기법들을 재구성하는 그런 시도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존에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주로 종별로 구분해 왔습니다. 공공과 민간,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런 방식이죠. 하지만 관계론적 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관계는 곧 권력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굉장히 다양한 서로 다른 위계의 권력이 작동하는 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권력의 장에서 사회로부터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받은 권력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실천 행위는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다양한 권력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지향하는 권력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권력론을 제시한 한병철 선생님의 구절을 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권력은 자기중심적인 기존의 편협한 권력의 방식이 아니라 포용하고 개방할 수 있는 권력, 또 조급하고 자기 확신에 찬 권력이 아니라 신중하고 사려 깊은 권력, 남을 착취하고 배제하기 위한 권력이 아니라 친절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권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론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론이라는 것을 별도로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여기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두 사람의 관계,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도울까 것인가에 초점을 둔 원조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 상당히 미시적이고 치료 중심적이고 때로는 실천을 위한 도구로 이렇게 그 위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더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좀 그렇지 못한 클라이언트를 돕는 일방적 관계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만남을 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고 본다면 한 시인의 말처럼 그 사람의 만남에는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같이 따라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한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의 만남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좀 더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만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계론에서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나와 다른 타자,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은 그동안 걸출한 타자 윤리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고민해 가면서 저희의 방향을 모색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사회복지에서 관계론적 사유를 해야 할 필요성을 탐색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실천을 해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계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화하기도 힘들고 척도화하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회복지 실천 을 우리가 과연 사회적 실천이라 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대인 전문직이 있다고 할 때 그런 다른 대인 전문직과 다른 사회복지의 특성이 무엇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사회성을 이야기합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관계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변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특히 그동안 개체론적이고 원자론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이 갖고 있는 우리 그 사회적 맥락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는데도 커다란 함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어떤 이런 맥락적 사고, 인연, 인맥, 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론적 사회복지 실천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공동체의 붕괴, 배제, 고립 이런 문제들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계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지를 더 확대해 가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어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호모 심비우스와 같은 공생의 개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회복지에서 얘기했던 생태체계론의 진정한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계론적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추구해온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과 의미를 그야말로 다시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라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중심 사회복지 실천은 논증과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관계론적 사유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교육과 실천과 또 연구가 따라야 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동의가 된다면 학계와 현장이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 관계론적 존재성이 가장 잘 드러났다고 평가받는 최근에 방영된 동백꽃 필 무렵의 일부분을 오늘 공유하고자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이 되지 않아서 링크만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면 좋겠고요. 주인공 동백이는 어떤 면에서 미혼모이고 고아이고 한부모이고 빈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미진한 부분은 발표집을 통해서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요즘같이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또 새로운 관계 맺기 방법을 좀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관계 중심적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좀 더 성찰적이고 사유적인 그 이론적 논의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대로 논의의 출발을 만들어 주셨고요. 이런 논의들이 좀 더 앞으로 깊이 있게 많이 좀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토론자로 중앙대학교의 김성천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김성천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저 개인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이 관계성에 대한 이제 발표를 들으니까 저희 마스크를 벗고 관계를 좀 더 잘 증진을 하는 그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마스크를 또 써야 된다고 하네요. 아닙니까? 발제자 외에 예. 근데 사실은 뭐 요즘 시대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마스크를 잘 써야 되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최명민 이 기획 세션이 뭐 다시 묻는 것이지만은 관계성을 다시 묻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주제 자체는 아니 사회복지 실천은 뭐 맨날 관계를 중시한다. 우리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하는 그 관계의 전문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는다고 하였기에 저는 뭐 기대를 했었고 특히 또 이 연구자가 최명민 교수님이기 때문에 저 기대를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연구자나 뭐 실천가에서 뭐 최명민 교수님 하면은 굉장히 내공이 있는 그런 교수님으로 다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기대를 상당히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 글을 보면서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뭐 이게 뭐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완전히 실천을 우리가 익숙한 평범 속에 우리가 진리가 있다 그랬는데 평범하게 그냥 얘기했던 그런 우리 관계론을 완전히 아주 또 새로운 좀 시각과 깊은 성찰로 실천을 완전히 탈바꿈을 좀 시킬 정도의 어떤 그런 깊은 문제 제기와 콘텐츠로 좀 구성이 된 그런 논문을 발표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보니까 최민민 교수님이 얼굴이 헬스케졌어요. 아까 뭐 좀 옛날에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은 진이 다 빠지실 정도로 이 연구에 하여튼 매진을 해주셔서 좋은 글을 써주셔서 대단히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맨날 이제 시간이 이제 쫓기고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제 글을 써서 그냥 읽자. 그랬는데 또 글을 써놓고 보니까 글이 또 말이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참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읽는 거 중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존의 실천에서 뭐 우리가 관계론 얘기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러나 연구자는 사회복 실천이 이러한 사회성에 진정한 사회성에 관심을 잘 갖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면서 뭐 비판이라고 성찰을 하면서 사회성의 실체적 개념으로 관계론이 아니라 관계성에 주목하며 지금까지 연구에서 엮어보지 못했던 우리가 잘 보기 힘들었던 성찰 사회학, 노자의 그 동양 철학, 비판 심리학, 이 비판 심리학이 되게 어려운데 비판 심리학 측면에서 조망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해봤죠. 그러니까 결국 실천의 초점이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권력장으로서의 실천 현장 이렇게 규정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타자 윤리학적 원조 관계와 같은 새로운 그런 초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선하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부터 다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실천이나 사회복지가 너무 인간과 인간 뭐 환경 속의 인간 또 인간의 행복 뭐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뭐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사회 정의는 뭐 매크로에서 좀 다루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에서는 뭐 인간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환경을 보더라도 이 실천 쪽에서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환경만 보는데 그 환경도 상호작용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조가 뭐 가족의 이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학교가 어떻게 영향 뭐 이런 식으로 일방향적으로 그러니까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냥 그런 식의 어떤 환경만 주로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사회복 실천은 인간이 환경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또 거의 찾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연구가 아니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천도 이제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연구에서 또 정체성의 화두를 던지면은 어떤 분들은 지겹다 이러면서 이제 그만 정체성 논의를 그만을 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새롭고 이런 연구에 매진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릴레오의 지동설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안정된 과학이라는 것조차도 파라다임이 혁명을 하면서 확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조차 기존의 과학의 어떤 파라다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 실천은 역사적 상황과 맥락, 변화에 민감하고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 논의를 그만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놓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적 합리주의, 뭐 도구적 이성, 결국은 이런 쪽에 빠지게 돼서 결국 뭐가 더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복 실천이 이게 정말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주장하는 경제적인 논리와 효율성에 맞게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그다음에 효율적인 케어는 무엇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던 다이너마이트와 핵이 인간을 살상하는 그런 무기로 변해버리고 그다음에 합리적 이성에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무참한 결과를 내면서 지금 결국은 이 지구가 완전히 뭐 종말이 갈 정도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우리가 막지 못하는 논의는 열려 있으나 그렇게 파괴적으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막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이것도 역시 우리 사회복지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실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실천이고 어디를 향하는 그런 실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굉장히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큰 화두를 던진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이 논문에서 좀 약점을 좀 잡고 논리적인 뭐 비약 이런 것들을 잡고 좀 그런 것들 지적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발전을 위해서 이게 그걸 잘 잡질 못했어요. 뭔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하면 또 뒤에 가서 또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자 입장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저는 이제 요거 하나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런데 뭐 이것도 제가 잘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뭐냐면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최 교수님이 사회복 실천의 장이 권력으로서의 장으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그걸 강조를 안 하셨는데 이 글에서는 근데 권력의 장으로서 이걸 재매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옹호라든가 이런 기존에 쓰던 방법 인파워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그걸 잘 살리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권력의 장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했던 브루디에나 이제 우리가 푸코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급진적이고 투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구조를 바꿔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좀 순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면서 외려 제 느껴서 하버마스가 생각이 났어요. 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2세대지만 1세대들이 좀 급진적인 방법을 얘기했는데 하버마스는 그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적 합리주의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잘 이상적인 조건에서 거라 하면은 우리가 합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합리주의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뭐 진리성, 진실성 또 하나 뭐였지?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을 내세웠는데 사실 이제 그게 왜 근데 하버마스의 논의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은 근데 그게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으로 이제 그 현실성에 있어서 비판을 이제 많이 받죠. 근데 뭐 하버마스는 여전히 또 가능하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정반합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이론도 발전하기 때문에 너무 미시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우리 사회복 실천에 우리가 경도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비판 크리티컬 소셜록이 굉장히 소개가 되고 모델로서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전혀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절름발이와 같은 또 실천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최영민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비판 사회복 실천도 어떤 면에서는 이분법적인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거시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그 부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미시적 실천에 물들어 있는 물들어 있다기보다도 거기에 이제 경도되어 있는 실천을 할 때 반으로서 뭐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비판적 실천의 실천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좀 별로 연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장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파워라든가 옹호라든가 연대라는 방법도 우리가 기능적인 실천에서 그걸 쓸 때하고 비판적인 실천에 쓸 때하고 방향성이라든가 기법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시간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안타깝습니다. 또 주옥 같은 구체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못 하고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좋은 원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부산대학교 황보람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황보람입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굉장히 길게 하는데 시간 관계상 글을 그냥 빨리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독 모더니즘적 이론과 실천이 팽배한 한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연구는 보기 드물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 양식과 실천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토론할 부분은 크게 4가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첫 번째는 이 아직은 접근 태도에 머물러 있는 이 관계 중심 실천이 실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해 보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실천 현장에 대한 이 연구의 함의. 세 번째는 교육과의 관련성. 마지막으로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천 모델로 확장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감히 제안드리는 점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정책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글에서 나오는 데리다의 환대 개념으로 한다면 이방인인 저에게 작은아마 환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모델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은 관계 변화를 도모하는 관점과 태도라는 점에서 아직은 실천 모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실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그다음에 개입 전략까지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히 해석하기로는 역동적 관계 지향적 실천 모델로 확장될 충분한 잠재력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실천의 함의입니다. 실천의 함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윤리적인 측면, 두 번째는 다직종 협업의 장에서의 함의입니다.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의 이분법적, 원자론적, 실천론적 관계에서 오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사회복지사의 전문가주의의 대립,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방적 온정주의적 시각과 클라이언트를 소외시키는 사회복지사의 체득화된 도덕적 불감증, 바우만의 개념이죠. 도덕적 불감증 등 윤리에 대한 이분법적, 원자론적 관점, 여기서는 이제 서양의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관계 중심 실천은 어느 정도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교정, 의료, 정신보건 등 다직종 협업의 장에서 올 수 있는 긴장관계, 특히 때로는 느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낯설 수 있는 긴장관계, 대립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태도와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의 연관성입니다. 2018년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교과목 지침 개발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 교육계와 실천 현장에서는 이미 관계 중심 실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복지론,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 연구가 가장 이미 들어와 있고 적극적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외에 사회복지 정책론,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이 논문에서 나온 브로디웨, 기든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관계 중심 실천을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추후에 계속되는 연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실천 모델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감히 제안 드리는 거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개념과 사회복지사의 개념, 더 중요하게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의 역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 정교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외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클라이언트는 여기서 나타난 거는 굉장히 단일한 개념,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로 단일한 개념. 여기에서 지양하고자 하는 이원론적 신천론적인 부분이 몇 가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각각의 개념은 복수적인 개념, 집합체적 개념, 소위 네그리와 하트의 공통제적 개념을 도입하면은 본 논문에서 지향하는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개념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도 여기에서는 대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보다 일방적으로 언제나 자원과 지식과 기술을 많이 있는 자로 그런 표현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사실은 어떤 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보다 동네 지식, 뭐 그런 동네 현장에 대한 정보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관계가 상반될 수도 있고 더 새롭게 재구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대한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다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냥 제가 작게나마 관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를 들어 관용 그다음에 뭐 환대도 다른 가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관용에 대해서는 되게 자유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자유주의적 한계 그 중에서도 주변화하는 강력한 권력성이 있다라는 면에서 이 논문에서 지향하는 관계론에서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정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가치 그다음에 그 가치를 구조화하고 재구조화하고 또 구조화하는 그런 실천 방안을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지속적으로 개발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동적 관계 지향 실천 모델로 충분히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이방인으로 초대해 주신 학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황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이 최 교수님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말씀 간단하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논문에 대해서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뭐 관계를 중요하게 보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를 다소 기능적으로 또 어떤 개체 중심에 따라오는 배경 요인으로 좀 간주한 측면이 있었고 오히려 그 미국이나 세계 그 사회복지사 협회나 이런 교육에서는 상당히 인간관계, 관계성을 중시하고 있는 데 비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관계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그 관계를 일단 이 관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관계를 원자적인 관점에 두고서 따라오는 관계가 아니라 이 사회 전체 또는 인간과 이 세계관 자체를 관계론적으로 변증법적 관계론으로 보자는 것이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관계 변화를 위한 실천의 방법으로 기존의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에 제가 좀 그 표현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좀 그런 의도였던 것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안은 계속해서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도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사실은 한 페이지 정도 썼다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할 정도가 되지 않아서 그냥 다 삭제해 버렸었는데요. 굉장히 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황보람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정확히 제가 감히 무슨 실천 모델이라고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아니고 관계론적 사유로 사회복지 실천을 정말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정말 모델까지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아마 제 개인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같이 학계와 현장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타자윤리학에서 얘기하는 왈저의 관용은 이것을 이제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어떤 것은 비판해야 되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스펙트럼을 보여드린 것이지 이대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신 좋은 코멘트들 잘 반영해서 향후에 좀 더 구체화된 그런 방식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명미 교수님의 좋은 발표와 또 우리 김성천 교수님, 황보람 교수님의 아주 충실한 토론 덕분에 첫 번째 발표가 아주 저한테도 또 아마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3시 10분에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발표에서는 그 관계 중심적 사회복지 실천을 주제로 사회복지사의 관계 맺기에 대한 좀 더 이론적이고 성찰적인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늘 해왔던 관계 맺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언택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검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고 또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그룹들의 그 취약한 집단의 어려움이 위험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로서는 안전과 방역을 지키면서 그 도움을 줘야만 하는 그런 지금 그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 대구대학교 윤미나 교수님의 발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쩌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까지도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미나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실천 세션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윤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실천적 관계 맺기 코로나19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저는 이제 대구 지역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실천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의 연구의 시작점은 굉장히 단순하고 구체적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 역시 대구 지역은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2월 말에 또 시작해서 코로나19 상황이 급증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력하게 시행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재난 상황에서도 이제 최근에 등장하는 용어는 재난이 이 바이러스 자체 재난이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이 사회와 시스템이 그러하다라는 요지의 말처럼 가장 약한 지점부로부터 가장 이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는 다른 재난의 상황과는 좀 달리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이 방침 때문에 그 실천의 공간이 그 공간이 사회적 공간이 저희의 실천의 공간인데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그런 돌봄의 공백의 상황들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는 보다 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고 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실천들이 필요한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사회라는 것이 이미 이전에는 뭔가 이협의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의 강력한 제약 조건 하에서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어떠했는가? 그대로 이제 있었는가? 아니면 어떠한 모색들이 있었는가? 저는 분명히 여기 이제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뭔가 이제 모색이 있었을 거라는 강력한 내면의 이제 답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발빠르게 이 사회복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바쁘고 도전을 받는 시기고 우리 모두 이제 알고는 있지만 되게 다양한 이제 기록지와 사례지 그리고 관이나 이제 사협회나 이 지역 단위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제가 좀 안 보여가지고요. 네. 축적되고 있는 현장들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항상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하고 그러한 변화무쌍 안에서 수많은 가치들이 이제 충돌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서 지식이 아니라 현장으로부터 이 체록된 이 실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에 저 역시 동의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현장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여기에 이제 저의 궁금증을 가지고 대구 지역 그러니까 특수하게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접하게 된 그 실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연구 참여자로 해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실천 경험이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연구 방법은 이러한 실천 경험들을 이제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을 뒀기 때문에 이제 실증 연구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료 수집은 이제 눈동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러한 것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숙고들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눈동이 표집들을 통해서 이제 자료 수집을 했고 또 역시 그 직위라든지 업무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복지관이 이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해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연구에 참여해 주신 분은 5분이시고 그리고 사례관리팀 그리고 주민조직팀 이렇게 업무총괄팀 이렇게 다 이렇게 포괄될 수 있는 영역이 좀 포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위 역시 이제 선임 그리고 과장 부장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배치를 했고요. 오늘의 이제 연구 질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어떠했는가 보다 구체적인 질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실천 현장의 상황과 그리고 시간에 따른 현장의 대응 그리고 어려움과 갈등 새롭게 시도한 대안의 방식이나 실천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간략하게 전체적인 이제 상황에서 이 실천 경험이 드러날 수 있는 주제들을 집어 올리는 이제 주제 분석 방법을 차용해서 분석을 시작했고 개요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온라인 집담회를 통해서 이제 다른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천가들 그리고
학자들을 같이 이 분석을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략적으로 연구 결과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과연 이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 꼭지의 주제가 걸려져 올려왔습니다. 첫 번째 혼돈, 거리두기 틈새에서 일하기, 균열, 한계와 경계에서 고전분투, 변형, 거리두기 안과 너머에서 대안모색, 반추, 다시 사회복지 본업을 생각함. 이렇게 4가지 꼭지의 주제어가 걸려왔습니다. 첫 번째 혼돈, 거리두기 틈새에서 일하기, 가장 필수적인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부분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시작된 대구라는 이제 지역에서는 이 상황이 상당히 일시적이고 아주 잠정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었으나 계속 그래서 2주 동안 뭔가 휴관 조치, 2주 휴관 조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잠정적인 휴관 조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19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치사율이 높고 전염도가 높은지를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모든 주민들, 지역사회가 이제 꼼짝 얼어붙어서 이제 뭔가 걱정이나 우려의 단계에서 이제 뭔가 이제 완전히 공포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정부의 방침들은 휴관 조치를 내렸는데 우리 역시 복지관을 계속 열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뇌의 시간을 이제 가졌다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회복지는 휴먼 서비스이고 이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떠한 명분에 동의를 하고 명시적으로는 휴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상 근무 체제로 이제 돌입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관계 창을 열고자 함.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리하고 이 시점에서 필수적인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지금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하는 것 그리고 물품을 전해서 그 필요한 사람한테 전하는 일.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그 일을 수행하면서도 이렇게 단편적이고 아주 단순한 일이 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이제 회의감에 빠져들 때 실질적으로 주민으로부터 이 실천의 의미를 좀 이렇게 다시 좀 인식하게 됐는데 여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이제 전화로 물으면 결국은 바깥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한 그 어르신이나 이분이 너무 잘 지내 며칠 만에 들어본 목소리다 이제 이렇게 그 말이 이렇게 전해 왔을 때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일인데 이 분 입장에서 이 주민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상당히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실천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으로는 이제 균열, 한계와 경계에서 고전분투. 여기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진짜 필요한 것에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일련의 상당한 이제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무력감을 처절하게 느꼈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2월에서 한 5월 정도 되는데 이 불안감이라는 건 여러 층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안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사회복지사와 주민의 안전과 그리고 절대적인 서비스 필요 사이에서의 어떠한 긴장, 어떻게 어디까지 실천을 해가야 될까 이런 불안함이 또 하나 있었고 대구라는 지역이 더 특수할 수도 있는데 대구라는 지역이 집중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물품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 스타디움이라고 정말 큰 야구 경기장에
가득가득 물품들이 이제 있었고 그게 복지관마다 아주 트럭으로 날마다 이렇게 이송이 되고 그 창고마다 가득가득 물품이 쌓여갔는데 이 물품을 이제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요를 묻고 이제 이러한 과정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많이 이제 이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물품은 너무 많고 조회할 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는 공정성의 이슈, 배분의 공정성의 이슈, 또 깊이 또 다가오는 불안감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통적인 취약층 말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2, 제3의 엄청난 그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다. 거기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두려움이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하나의 이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는 필요한데 더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굉장히 막막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 기관 차원에서만 서비스가 들어갈 수 없고 이 돌봄이 필요한 그 사회복지사 이제 입장에서 뭔가 돌봐야 되는데 뭐 한부모 여성이라든지 혹은 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정신장애인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목격은 하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코로나 이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놓아버릴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냥 제동기만 지금 이게 심폐소생술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의 어떤 실천의 뭔가 이렇게 한계, 무력감의 어떤 데서 오는 막막함을 느꼈다. 이제 이런 한계 속에서 그렇지만 좀 더 놓칠 수 있는 틈을 좀 더 알아보고 더 묻고 더 알아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물품을 전해줄 수 있는 아날로그이지만 이제 용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대 대상으로도 다 전단지로 다시 회귀해서 전단지로 다 가가호를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뭔가 이제 물품을 이제 이렇게 뭔가 더욱더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리를 추가적으로 다른 범주를 만들어서 데이터 관리를 다시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물품을 복지관이 물품이 집중되기 때문에 가장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열악한 시설로는 또 물품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해서 전달하고 이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미 있는 팀이지만 그 팀을 좀 메우려는 노력들을 이제 시도했다라는 경험들을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이제 이 영역은 기존의 결국 관계장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사회복지 어떤 실천의 관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가상의 공간으로 이 관계장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대구 지역 역시 전국적으로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온라인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언택트와 온을 합쳐서 온택트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몇몇의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그 사례지까지 이제 했는데요. 뭔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 우회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일의 방식들을 좀 궁리하고 또 다르게는 할 수 없는 것도 많았지만 기존에 안 했던 거, 기존에 그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 뭔가를 모색해야 되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수많은 시도와 그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필요와 유용성을 생각하게 됐다. 이건 이제 어떤 얘기였는가 하면은 실천 현장이 갑자기 실천의 중심축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라는 방식에 경도돼서 대면 비대면 사회복지 실천 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누리고 사업의 대상이라든지 실천의 어떠한 뭐 내용이라든지 세대의 특성이라든지 이것보다도 이 방식에 완전히 경도돼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문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제기하면서 좀 더 필요에 응대하는 형태로 좀 전환하려고 이제 노력했다라는 경험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더 자그맣게 더 깊숙하게 주민과 함께 공동체를 꿈꿈이라는 부분은 이 주민조직 팀에서 좀 나온 얘기인데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하향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주민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이제 만나러 다니면서 지금 지역사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학은 이러한 이 문 밖으로 나오려고 했던 이웃 공동체, 이웃 관계망이 개인과 가족의 위험에 대응하는 그 단위로 완전히 퇴로가 된 느낌, 문 안으로 들어간 느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지역사회가 이제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으로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사회복지사도 상당수 그 부분에 동의했지만 어떤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갔더니 그동안 주민과 함께 기간이 그 뿌려두었던 이 관계망이, 이웃 관계망이 가느다랗게 살아 있어서 그게 가느다랗게 보이지 않게 서로를 버티는 하나의 힘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이제 어떤 실천의 방향성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좀 더 자그맣고 좀 더 깊숙하게 주민들의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그 사업들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물로 이제 반추 다시 사회복지 본업을 생각함 딱 정해 내릴 수는 없고 온뿌리를 찾아 깊이 깊이 가야 하고 이것은 다 사회복지사들이 해줬던 말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 인터뷰 내내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이 반추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난 실천들을 돌이켜 봤을 때 본인이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들도 이제 눈에 띄고 그리고 뭔가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도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뭔가 결국은 사회복지사라는 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래서 어떤 그 사회복지사는 선서문을 다시 읽기도 하면서 상당히 이런 반추 작업들을 굉장히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공통되게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이 개인적인 성찰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복지사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개인적인 성찰이 그냥 이렇게 사라질까 봐 변화를 하려면 성찰만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사라질까 봐 두렵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성찰로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전체 우리 사회복지 실천판이라는 것이 개인이 아무리 사회복지의 어떠한 그 정체성을 논의하고 뭐 깊이 뿌리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판 자체에서 뭔가 성과주의라든지 행정의 어떠한 관성화된 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금 굉장히 고유하게 드러난 이러한 여러 가지 반성이나 간성의 어떤 사업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는 여전히 회의적이고 의문점을 남겨둔 상태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뭔가 어떤 실천에 할 수 없다는 제약 속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당위 사이에서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 현장은 팽팽한 긴장이 있었고 그 긴장 안에서 균열들이 일어나면서 관성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어떤 공정성의 이슈 그리고 무력감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 안에서 대응을 다른 모색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도 해보고 그리고 아래로 이외의 잎사귀를 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래로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서 이 온뿌리에 뭔가 사회복지 그러한 온뿌리가 무엇인지는 명료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묻는 그런 과정상에 놓여 있는 것이 당시 6개월 동안의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경험이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점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이 사회복지 실천 윤리적인 갈등과 도전 이슈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 국제사회복지사 연맹과 각국에 있는 연구진들이 이 당시에 이 사회복지사의 어떤 윤리적인 도전의 이슈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한 것이 있는데 크게 6가지 꼭지가 제기됐습니다. 비대면 실천에서
프라이버시와 이제 그 비밀을 보장하고 공감이나 솔직, 신뢰관계, 즉 관계의 질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이슈. 그리고 제한된 자원에서 이 필요와 욕구에 얼마만큼 잘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서비스의 이용자의 권리와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의 개인의 이염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라는 이슈. 그리고 국가의 방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전문가의 재량은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 돌봄,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복지 실천 방향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 6가지의 주제어들이 이 각국의 전 세계 사회복지사의 실천 현장에서도 제기됐던 상황이고, 비록 대구라는 지역적 특수, 한국 사회라는 어떤 상황도 있었지만 몇 가지의 이슈들은 유사하게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저희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익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상황에서 감염병 재난 사회복지 실천지 형성을 위한 공론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시기에 이런 경험은 나에게는 특수한 경험이자 앞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자기의 역사가 된다. 이런 말을 이제 남겼는데, 이 개인들이 이 경험한 이 부분들이 산산이 이제 흩어지지 않고 부서 단위에서, 기관 단위에서,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에서 이 단위마다 공적 대화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회복지 사회 정체성 숙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장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현장은 바로 내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벌여졌던 그 경험이 앞으로 미래 사회복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얼마나 될까라는 이제 의문을 좀 가지면서 단순히 반성을 넘어서서 단순한 어떤 성찰을 넘어서서 이러한 그 경험이 앞으로 우리가 그 논의할 수 있는 실천의 당의 죄기적 선창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온라인 집담에 참여한 사회복지사의 그 말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그 사회복지사는 기본은 더 단단히 하고 실천과 방식은 더 유연하고 다양하게, 인간의 기본 욕구는 변하지 않았지만 필요는 더 다양해졌다. 실천은 더 깊어지고 방법은 더 다양해져야 된다. 이 말을 좀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이 실천 이제 현장에서 뭔가 주민과 함께 이 회복 그리고 공존의 언어들이 앞으로는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장에서 제가 이 실천가들과 얘기하면서 안전과 방역 너머에 존재하는 사람, 생명,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그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기준은 사람이었고, 결국 깨달았던 건 사람의 귀중함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미중의 감염병 시대에 안전과 방역의 담론에 압도돼서 그 실천의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람과 생명과 삶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대학교 윤민아 교수님께서 실제 그 작년 2월부터 코로나 현장에 있었던 사회복지사 5명을 인터뷰하고 그 결과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어떤 지혜로 남을 수 있는 또 그 경험들이 또한 또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방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명대학교 박선영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에 있는 박선영입니다. 그 감염병 대유행 시대에 그 전 지구적으로 대응하느라고 굉장히 분투하는 한 가운데 특히 그 대구 지역이 이제 먼저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귀한 조사 자료를 얻으셔서 그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경험을
일부 생생하게 알려주신 윤미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발표에서 나타난 대구 지역 5명의 그 남녀 사회복지사들의 그 정서적 고통과 실천 경험 고민들은 저도 그 직간접적으로 보아온 그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경험과 일관되어서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 비추어서 제 생각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 그 물리적인 장소성을 넘어서는 차원의,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도 해도 좋고 뭐 문고리에 생필품을 걸어두고 오는 그런 식의 그 온택트한 그 심리적이고 상징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이라도 해도 좋을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거리를 좁히고 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지를 그 기존에 구획지어진 경계를 넘는 상상을 해보고, 관련하는 질문들을 첫 번째로 그 자연생태 환경을 사회복지 실천의 사회 환경에 포함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다층의 사회 체계들과의 그 관계에서 행위성을 확장하고, 세 번째로 사회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끝으로 그 이제 모든 분야들이 지금 진화의 경로를 다시 그 모색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 역시 그 진화의 경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감염병 대유행 시대에,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서 경제, 특히 이제 시장 경제 중심의 그 자본 중심의 개인과 사회생활을 끝간데 없이 추구해온 결과로서 현재 그 저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서 만들어온 그 불행의 한 단면이라고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보건의료적 개입이 우선된 이후에 그 이제 뭐 교육이나 그 생계 곤란의 문제가 이제 불평등한 것이 대두되어서 그 보건과 사회복지가 통합되어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사회복지학계에서, 그리고 특히 미시적인 분야에서는 자연 생태를 먼 이야기로 지역 주민의 삶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복지 실천 기관들도 사회 구성원 입장에서 자연 생태 환경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얻었다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세계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어떻게 적용해서 그걸 대응해 나갈지를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이제 여러분께서 요새 그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온 그 인류가 그동안 미생물하고의 그 분투를 겪어온 거를 그 보면 뭐 중세의 패스트라든지 그 최초 유행성 인플루엔자 1601년, 그다음에 이제 뭐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홍콩 독감, 사스, 메르스로 이어지는 그 시기 간격이 300년, 50년, 40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미생물들의 반격에 대해서 이제 곳곳에서 인간이 그동안 인류세를 이루면서 오만하게 자연 생태 환경을 파괴해 온 데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극단적인 개인화가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극을 가져오는 현재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대응하는, 그러니까 그 추천하고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에는 그 유대, 연대, 공동체 형성 등 관계를 중심으로 한 처방이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규제가 이제 약간만 뭐 느슨해지면 산으로 바다로 몰려가서 자연을 또 훼손하거나 도시에서 자연을 방해하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환경 단체에만 그 임무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민들 개인 서로가 상대방에게 환경이 된다는 자각에서 현재 통용되는 방식의 그 자연 생태 환경을 소비하는 것을 바꿀 그런 어떤 힘을 그 진작하는 대안적 실천 방법이 개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그 감염병 대유행은 극단적으로 죽음도 고립시키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장 역시 굉장히 단순해지고 기존의 실천 장들을 공백으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다층의 그 사회 체계들하고의 관계를 복원하고 혁신적인 공간을 확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행위성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 체계들 사이의 관계를 원활히 하고 소통을 잇는 매체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실천을 하는 행위자로서 존재하고 기능합니다. 또 다른 행위자들인 지역 주민 개인들의 행위성과 이들의 상호작용, 소통의 경로들과 구조들을 대안적으로 만들어내는 임무가 다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팬데믹 사태 와중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그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필수적인 것들을 하고 또 누락된 것을 찾아가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초기에 특히 이제 노숙인이나 쪽방 지역 무료 급식소가 폐쇄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열리기도 했었지만 그 급식 제공의 주체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중심으로 한 이 경계를 확장하는 묘미를 추구한다면 이러한 그 사각지대 중에서의 사각지대 고립과 생명 유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우리 사회를 보면 좀 더 균형 있게 그 사회복지 실천이 수행되는데 아직 그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고단계 그 자가격리로 인해서 개인화가 더 극단화되는 이 시기에 그 사회 저변의 구성원들을 타자화하게 되고 예견하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 이슈를 모두 아우르기란 불가능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복지 실천의 입장에서 그 내부의 그 여러 영역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여러 가지 제도의 그 규준과 그 제약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러한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기 힘든 것도 이제 모두들 이제 수긍하는 바인데 그렇지만 사회 일반은 이제 이 모두를 사회복지 실천으로 통칭해서 인식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연결돼 있고 사회 체계들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층 체계들 사이에서 행위성의 범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 또 상상을 해보며 의문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각 지역에서 역병의 시기에 그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쪽에서도 많은 것을 지금 고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범위와 그 방법을 한계에 짓게 되는데 그 사회 제도와의 관계를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관리주의라는 말이 이미 팽배해 있고 해서 그런 기존의 그 길들여진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성찰을 해보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그 관계에 어떠한 방식으로 좀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각 그 많은 그 사회과학이나 실천 영역에서 그 앞으로의 그 진화 경로를 새롭게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장기적인 전망을 잡아야 할지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상상력을 확장을 하고 그 뉴 노말을 이제 찾는 시기에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이번 기회를 안타깝지만 새롭게 주어진 조건으로 새롭게 역량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실천이 시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여러 개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임 교수님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울산대학교 주은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주은수입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바로 토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민아 교수님 발표는 코로나 이후 19 시작된 이후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일선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특히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접 경험하고 계신 일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조사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냈고 그런 과정들 그 안에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변해왔던 그런 감정과 일하는 모습의 변화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도 좀 해보자 하다가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되고 사회복지사는 정말 뭘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읽어내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좀 애정 담긴 그런 연구 논문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특히 이 연구가 이제 코로나가 1차적으로 대규모 확대된 대구 상황을 근거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다는 측면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현장에서 기반해서 뭔가 실천지를 이끌어내보자, 도출해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도 되게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의견을 좀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현장의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어렵게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이제 이 모습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복지 현장에 모든 스펙트럼을 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이제 의구심을 갖고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SNS를 통해서 뭐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 참 다들 화려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앵글을 조금만 벗어나면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의 상황을 연구하신 이 안에 담긴 내용 외에도 사실 다양한 감정들과 갈등과 긴장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런 것들까지 읽어내는 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그런 조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연구를 봤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 그러니까 윤미나 교수님이 의도하신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적절한 연구 대상자들, 인터뷰 대상자들이 선정이 됐고 그 안에서 목적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도출해 내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의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성찰적인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면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향후 후속 연구에서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민간 사회복지 기관의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면서 여기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공공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 거며 또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으로 불러야 하는지 부를 수 있는지 뭐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는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업무적으로는 사회복지 실천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않은 그런 영역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넓은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조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맥락인데 민간의 사회복지관을 한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도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윤미나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다들 귀결되는 듯하게 보이는데 다 그렇게 가고 있을까? 그 안에 다양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관리자와 그 기관장과 실무자 사회복지사들 간에는 생각의 온도 차이들이 제법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가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지금 환영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환영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에 익숙해졌고 이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이런 상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지만 뭐 좀 나쁘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솔직히 좀 편하고 학교 가지 않고 자기 편하게 내 일상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면서도 학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제법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에 거의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지금 이런 온라인 방식이 학업 성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좀 비껴나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회복지 현장도 비슷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긴장과 갈등들, 그 조율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좀
확대해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크게 좀 다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윤민아 교수님 그 발표의 앞단 초기 상황하고 비슷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가져다 주는 위기, 그게 일단 첫 번째 위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위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어떠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혹은 통제하기 어려운, 관리하기 어려운 어떤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주는 위기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위기와 두 번째 위기는 맞다 이렇게 결부되어 있지만 약간 결이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경험한 건 이 두 개가 중첩된 위기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어떠한 개선책들을 찾아내야 할 것인가, 그 숙제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재량이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재량이 있어야, 확대돼야 그 정형화된 매뉴얼로 통제하기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겪은 상황에서는 이 재량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재량은 주어줄 수 있으나 약간의 재량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 막중해서 그 재량을 기꺼이 테이크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 뭔가 유연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게 고민될 수 있느냐. 그런 유연한 사회복지 실천이 고민될 수 없다면 매뉴얼로 정리될 수 없는 이런 위기의 공간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천 현장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려면 앞서 발표하신 최명민 교수님의 관계 중심 실천이라는 키워드가 또 한번 이렇게 키워드를 또 한번 떠올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최명민 교수님의 발표에 있어서의 관계성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계성이었다면, 사회복지사들이 맺고 있는 아니면 처해 있는 조건에서의 관계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민간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그들이 처한 그런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어떤 대안들은 실제 작동하기 어려운 대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을 고민하는 그런 선상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윤민아 선생님 간단하게 좀 답변 듣겠습니다. 네네. 일단 굉장히 개괄적인 그 논문이고 뭔가 어떤 측면에 좀 더 그 이슈를 쟁점화해서 좀 부각해서 드러나게 했었더라면 이제 토론하신 교수님들도 훨씬 더 수월하셨을 텐데 굉장히 너무나 부족한 논문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좀 더 이 실천의 판을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의 상황에서 실천 현장에서도 인간을 넘어서서 자연과의 공생과 공존, 오늘 앞서서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범위의 관점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 역시 동의하고요. 그리고 오늘 공통적으로 두 분의 토론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좀 다층 체계 그리고 이제 행위자 그리고 약간 결을 달리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이런 식의 제가 그 논문으로 삼았던 이제 연구 참여자는 어떠한 그래도 나름의 어떤 일방향적인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반추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이 현장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이 행위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현실적 상황들이 좀 더 구조화됐으면 좋겠다. 그 행위자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또 다른 업종에 계신 분도 많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 계신 분도 많고 이러한 좀 더 이 다층의 체계에서의 행위자들을 좀 더 이 판 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제도의 문제가 이제 나중에 그 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현장에서도 이미 길들여져 있는 거죠. 방침에 길들여져 있고 어떤 부분에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지양하되 징항하라. 서비스 중단은 없대. 물리적 접촉은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공문 앞에 내가 책임은 질 수 없는데 필요하다. 재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 앞에 저희는 상당히 길들여져 있고 앞에서 그 최명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권력의 장 안에 이 권력, 이 사회복지 실천의 어떠한 그 우리 그 굉장히 위탁받아져 있는 이 조건의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상황, 이 가변적인 상황, 위협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이 사회복지사들은 실천장에서 할 수 있을까? 그 재량이 발휘될 수 없는 이 현장을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뉴 노멀이라는 사회복지 실천의 패러다임으로 갔을 때는 이 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돼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사실 저의 논문은 상당히 좀 잘 실천의 경험을 좀 이제 잘 모아보자라는 이제 그 출발점인 거. 초기에 이제 이 탐색적 연구고 여기서 제기되는 오늘과 같은 다양한 이 결들에 대해서 한 톨 한 톨 다 후속에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많은 단위에서 지속돼서 우리의 이 좀 힘들었던 경험이 우리의 실천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 세션은 그 이론과 실천 현장을 다 아우르는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정말 소중한 발표와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발표자 토론자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경험 속에서 우리가 지금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찾고 있고 오늘의 발표가 그 길을 찾는 시작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